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의 인터뷰가 국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인터뷰에는 포로의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과 함께 눈시울이 붉어지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북한군 포로의 육성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포로가 된 압박감이 크다며 고향에 가지 못한다면 한국으로 망명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육군 구사단이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서 포탄 사격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K-55A1 자주포 등 장비 25대와 장병 1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병들은 사격 후 진지 변환 기술인 슈덴스쿱 방식을 활용해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를 활용해 순발력과 집중력 등 사격에 필요한 실전적인 전투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다국적 연합훈련인 코브라 골드 훈련이 오는 25일 태국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태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7개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중국과 인도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훈련은 합동작전 수행 역량 향상과 대규모 자연재해,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KF 뉴스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생존의 안도감보단 정신적 압박감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들은 파병 이전부터도 부모님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전선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두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우크라이나군 신문 영상에 등장한 21세의 북한군 소총수 백 씨. 턱을 다쳐 대화가 어려운 리 씨에 비해 대화가 가능해 신문 대화에 주로 등장했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 역시 총격으로 왼쪽 정강이 뼈가 부서지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넘기고 안전한 포로 수용소에 당도했지만 처음엔 안도감보단 정신적 압박감을 더 크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살아남아서도 안도감이라는 것보다도 내가 털어냈으니까 정신적 압박감이 더 컸습니다. 북한군의 평균 군 복무 기간은 10년 내외. 기나긴 복무 기간으로 가족을 만나기 힘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역시 홀어머니는 못 만난 지 4년째라고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종종 뵐 수 있었나요? 오늘까지 4년째. 이동과 여행도 자유롭지 못한 북한에서 살아온 그에게 해외 파병은 두려움보단 들뜬 마음이 먼저였다고 합니다. 전투 참가하기 전까지는 그저 붕 뜬 마음이라고 하는지 난생 처음으로 외국에 왔으니까 전투 참가에서는 처음 하는 전쟁이라고 해서 크게 놀란 것도 없고.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 옆의 전우들이 하나씩 전사하기 시작하고 무인기 공격으로 북한군의 피해가 누적됩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사한 북한군의 수첩을 근거로 북한군이 무인기를 잡기 위해 전우를 미끼를 쓴다고 밝혔지만 소총수 백 씨는 사격으로 격추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 나타나면 사격에서 떨구는 걸로 은폐지에 들어가거나 무역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런 경우를 말해주던데 우리 군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싸가지고 다 떨궜다는 말입니다. 제대하면 장래의 희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간부가 꿈이고 어머니와 고향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우선인 그는 여느 청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행을 비롯해 어디로 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첫째는 고향에 가서 가고픈 생각이 첫 번째가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생각 중입니다. 부모님들 소식도 모르고 이렇게 나만 행복해가지고 또 마음에 걸리고. 북한 내부에선 이들이 파병 소식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갑작스러운 자식의 사망 통지를 받는 북한의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의 무전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북한군이 전선에서 겪는 손실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무전을 통해서도 이들의 열악한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영구 기자입니다. 바이밀이 바뀌어서 500m에서 지금 집중 사격한다. 조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무전이 공개됐습니다. 무전 내용에는 북한군이 82mm 박격포 공격을 받고
진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도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이 전장의 주역으로 떠올랐지만 전장 속 보병의 진격을 좌우하는 건 여전히 박격포와 같은 전통적인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와장에 집중 포화력 받아서 지금 지휘로 은폐했다. 지금 바꿔 버스들 둘 부산강에서 지금 군의용지랑 여기서 처치하는 중이다. 집중 공격으로 부대를 지휘할 지휘부는 은폐했고 무전 중간중간 들리는 포격음은 이들이 격렬한 전장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합니다. 쿠르스크 전선의 북한군은 최근 전멸 판정을 받고 재편성을 위해 후방으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아직 전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고 하나, 나 파고 둘. 파고 하나, 나 파고 둘. 몇 명 남았는가? 빨리 중지해라. 보통 전멸 판정을 받으면 후방으로 철수해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소모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국산 자주포가 파괴되는 장면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국산 자주포가 드론이 떨어뜨린 박격포탄에 파괴되는 영상은 우크라이나 412연대가 공개했으며 해당 지역은 루안스크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문현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육군 구사단 백마포병여단이 혹한기 훈련의 일환으로 실전적인 포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일명 슈덴스쿠 전술을 숙달하며 전천 후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백재훈 기자입니다. 늦겨울 추위가 내려앉은 훈련장. 전포들 살 준비. 전포들 살 준비. 쏴. 사격 명령과 함께 포탄이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사격이 완료되자 일반적인 포탄 사격 훈련과 달리 K-55A1 자주포가 신속하게 수백 미터 떨어진 대피진지로 이동합니다. 육군 구사단 백마포병여단이 진행한 슈덴스쿠 포탄 사격 훈련의 현장. 슈덴스쿠 방식은 사격 후 진지 변화를 의미합니다. 장병들은 적의 대응 사격 위협에서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 슈덴스쿠 방식을 바탕으로 보다 실전적인 포탄 사격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K-55A1 자주포와 사격 지휘 차량을 비롯한 장비 25대와 장병 1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장병들은 포탄 사격을 진행한 뒤 대피진지로 기동했으며 이내 새로운 사격진지에서 진행한 사격도 처음과 같이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사격 절차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전우들과 호흡을 맞춘 덕분에 더욱 단단한 자신감과 전우회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부대는 지난해 9월에 진행한 슈덴스쿠 포탄 사격 시범식 교육을 시작으로 훈련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혹한기 훈련을 맞아 슈덴스쿠 전술을 몸소 익히며 실전적인 사격 능력을 배양하고 최정예 백마포병여단의 위용을 다졌습니다. 강한 포병은 혹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으로 화력 대비 태세를 완비해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최정예 포병부대가 되겠습니다. 육군 구사단은 이번 훈련을 기반으로 슈덴스쿠 포탄 사격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명품 백마부대의 위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지난 보도에 소대급 전투력을 견주는 육군 15보병 사단의 최강소대 경연대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강한 전사를 가르는 최강 워리어 선발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 시간부로 방어진지 전단 적포탄 낙하 발생. 적포탄 낙하. 평가관이 전투 상황을 부여하자 빠르게 방독면을 착용합니다. 이번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매서운 눈으로 크레모아를 조준합니다. 소대 단결력이 한껏 오른 육군 15사단 을지여단 대성산대대가 이번에는 개인 평가전을 펼쳤습니다. 한국군 최정예 전투원과 미군 여단급 자격인증 평가인 E3B를 모티브로 대대급 부대 실정에 맞춰 부대가 처음으로 이번에 평가에 적용했습니다. 체력과 전술 능력 등 전투 중 개인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목들로 구성됐습니다.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강한 전사를 육성하고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실전에서도 빛을 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에 손가락조차 제대로 펴지지 않지만 엄격한 평가 기준을 충족하려면 정신력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체력과 정신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합격자들은 대대에서 자체 개발한 워리어 전사 패치와 4일간의 포상 휴가 등을 받게 돼 자부심과 사기가 한껏 올랐습니다. 평가 후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관들의 보충 설명이 더해지면서 또 다른 교육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경연대회를 통해 한층 끌어올린 개인의 능력은 우리의 국력이 됐습니다. 부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다음 대회의 노하우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해병대가 서북도서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K9 자주포 해상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대원들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에서 용맹하게 싸웠던 선배 전우들이 그랬듯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인천 백령도와 연평도에 북한의 기습 포격 도발을 가정한 상황. 우리 해병대 K9 자주포들이 곧바로 대응 사격에 나섭니다.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실시한 K9 자주포 해상 사격 훈련.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는 각각 백령도, 연평도에서 훈련을 펼쳤습니다. K9 자주포는 바다 위 목표 지점을 정조준하고 250여 발의 포탄을 쏟아부으며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은 전투 준비 태세 유지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지난 2018년 남북 간 9.19 군사 합의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6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재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올해 첫 번째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해상사격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우리 해병대는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을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국제참관단 입회 하에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하며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 항해 경보를 설정하고 안내방송, 주민대피 안내조 배치 등 국민안전조치를 선행했다고 전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의 현장에서 펼쳐진 훈련. 그날의 용맹을 이어온 해병대는 굳건한 전투 의지를 또 한 번 불태웠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시험 비행을 함께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오늘 사천기지에서 KF-21 보라매에 탑승했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 조종사가 아니니가 탄 것은 이 총장이 처음입니다. 이 총장은 시험 비행 조종사인 우홍균 소령과 함께 KF-21에 탑승하고 조종 특성과 항공전자 장비 정확도 등을 점검하는 시험 비행을 하며 전투기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총장은 F5, F-16, F-15K 등 공군의 주력 기종들을 조종한 베테랑 조종사 출신으로 특히 소령 시절이던 2005년 F-15K 도입 요원으로서 국내 첫 인도분을 미국 본토에서 성남 기지까지 직접 조종해온 바 있습니다. 이 총장은 남해안 약 4,500m 상공에서 시속 1,000km 이상의 속력으로 비행하며 KF-21의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성능이 너무 훌륭해서 후배들이 부럽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항전 장비들이 너무 좋아서 비행하기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공군 조종사 후배들이 너무 부럽고 지금 이 항공기를 가지고도 내가 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땡큐. 이영수 참모총장은 이륙하자마자 가까운 항적부터 먼 공역에 있는 항적까지 동시에 표시 추적되는 조종석 화면을 통해 에이사 레이더의 전장 상황 파악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던 레이더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워와 기동은 물론 항전 장비와 무장 능력에 있어 세계 탑 클래스 전투기와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KF-21은 K방산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명품 전투기로 이름을 날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다국적 연합훈련인 코브라 골드 훈련이 오는 25일 태국에서 열립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19일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주태국 미국 대사관은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코브라 골드 2025 훈련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코브라 골드는 인도태평양 지역 최대 연합훈련이라며
미국과 태국의 오랜 동맹의 상징이자 다른 참가 국가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태국 외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7개국이 중심이 됩니다. 중국과 인도, 호주 등은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 등에 부분적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미국 측은 올해 훈련에 직접 참여하거나 참관국으로 함께하는 국가가 약 30개국이고 미국 병력 약 3,200명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훈련은 참가국의 합동작전 수행 역량 향상과 대규모 자연재해,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이 주요 목표입니다.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은 태국과 미국이 1982년 처음 개최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군사훈련 중 하나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으로 꼽힙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미국의 핵무기 삼축이 효과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미국 현직 장성이 강조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핵무기 삼축 시스템을 통해 북한이 ICBM을 사용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이슨 아마고스트 미 공군 소장은 현지 시간 19일 뉴욕에서 열린 핵 억지력 및 준비태세 대담에서 핵무기 삼축이 갖는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하는 ICBM을 개발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해구사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아마고스트 소장은 그것이 우리가 핵무기 삼축을 보유한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삼축은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 등 어떠한 경우에도 목표물에 핵무기를 투사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아마고스트 소장은 미국은 유사시 ICBM을 즉각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1차 핵공격을 받더라도 SLBM을 통한 보복이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또 전략 폭격기도 전진 배치돼 있다며 북한이 ICBM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지만 북한이 미국의 핵무기 삼축을 공격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핵무기 삼축을 통해 미국이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 선택하는 방법으로 압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업무 위탁 협약을 맺고 2025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18건을 추진합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비의 성능과 품질, 운용성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육군 K2 전차의 조종수 열상 잔망경 전투 효율성 개선과 육군 해병대의 대포병 레이더 발전 개조 등이며 예산은 1,504억 원입니다. 기품원과 신속원은 사업 계획을 수립한 뒤 올해 상반기 중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호주가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것에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결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닌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또 하나의 핵동맹 가동이라며 위험천만한 기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핵구름을 몰아오려는 군사적 모험주의 행위가 어떤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연일 비난하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팩트로 알아보는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북한군 어뢰에 의해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이 격침돼 46명의 해군이 전사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팩트로 알아보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확실한 물증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국의 민군 합동조사단과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의 전문가들이 함께 무려 2달에 걸쳐서 치밀하고 체계적인 조사 끝에 진실을 밝혀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안함 피격 사건입니다. 과연 민군 합동조사단이 밝혀낸 천안함 피격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2010년 3월 26일 초계암 천안함은 서해 NLL 근해에서 경계 임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 22분경 갑자기 엄청난 폭파음과 함께 천안함이 두동강으로 쪼개졌습니다. 승조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해경 립이 도착했을 때 한미는 이미 바닷속에 가라앉았고 함수도 오른쪽으로 90도 이상 기울어진 채로 절반 이상이 가라앉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승조원들은 서로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했고 부상당한 환자, 계급이 낮은 전우부터 먼저 구조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나의 직책 사명감이죠. 제가 통신장이었기 때문에 통신기를 준비하고 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안에 누군가 갇혀 있는데 저 살자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안함에는 모두 104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58명의 승조원만 구조됐고 46명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실종된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탐색, 구조 작전이 시작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작전에서 귀환한 장병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척이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 소속의 한주호 준이가 작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53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 같은 수병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음장 같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던 한주호 준이는 저체온증으로 실신해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희생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잠수 요원이 진입할 경우 희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선체 내부에 대한 진입을 요청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구조지휘부는 실종 승조원 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함체 인양 작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작전이 시작된 지 12일 만에 함수가 또 21일 만에 한미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온전한 곳이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종된 승조원 46명 중에 40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나머지 6명은 산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해군본부는 46명의 승조원 모두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투 지역에 준하는 서해 NLL 근해에서 군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다하다 희생됐습니다. 천안함이 두동강에 난 채 가라앉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꾸려진 수십 명의 민군 합동조사단은 과학수사, 폭발 유형 분석, 선체 구조 관리, 정보 분석 4개 분과로 나눠서 조사 활동을 실시했고 마침내 그날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천안함은 북한 해군 잠수정에서 발세한 중어뢰에 피격됐습니다. 이 중어뢰가 천안함 아래쪽 바다에서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버블제트가 위쪽으로 솟구치면서 함정을 두동강으로 쪼개버렸습니다. 피격 당시 충격으로 함정의 밑바닥 철판을 비롯한 모든 내부 구조물이 위쪽으로 휘어졌습니다. 또 잔해물을 인양하면서 찾은 어뢰 추진 동력 장치가 북한이 2002년에 수출용으로 만든 CHT-O2D의 설계 도면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당시 수거한 어뢰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는 1번이라는 손글씨가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요. 우리 군이 2003년에 수거한 북한 훈련용 어뢰에 쓰인 방식과 유사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남측이 꾸며낸 파렴치한 날조극이라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북한은 전시도 아닌 평시에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경계작전 임무를 하던 천안함을 공격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적대 행위이고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현재는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특히 서해에서는 적의 강도 높은 수사적 위협과 미사일을 비롯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교란, 또 무인기 같은 다양한 도발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은 최신의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을 주력하므로 46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조국 수호 의지를 이어받아서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전산 46용사가 목숨 바쳐 지킨 우리 서해 바다에 다시 나가서 끝까지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지금 이 순간에도 대적 필승의 결의를 다지며 임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을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팩트로 알아보는 군대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이 19일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와 세종대학교에 해군 첨단과학기술 융합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해군 첨단과학기술 융합센터는 필승 해군 4.0과 연계한 첨단기술 기반 해양강군 실현을 위해 건립됐습니다. 이공학 석박사 등 해군 연구개발 전문 인력들이 이곳에서 유무인 복합체계와 인공지능, 해양 수중 감시 등 해군 관심 분야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병대 이사단 화생방대대가 상황별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현장 작전 종결 태세를 갖추기 위해 중대 전술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훈련은 장병들의 전술적 판단과 행동화 능력 완비에 초점을 뒀습니다. 대대는 지휘관이 주관하는 출전 태세 점검을 시작으로 20일까지 물자 분류와 분배, 정찰 기동, 정밀 제독소 운용 등 직책별 주특기 능력을 배양합니다. 육군 3군단이 강원 양양군 일대 훈련장에서 불발화학탄 처리팀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불발화학탄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선 군단 화생방대대와 경비단, 동해안 군수지원단 폭발물 처리반과 수송대 등 여러 부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2월 20일) 기상정보입니다. 주 초반부터 한기가 쌓여가면서 나날이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낮에도 영하권 체감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은 맑겠으며 해안산지는 강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또한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동해상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 또한 오늘과 유사한 날씨이겠으며 오늘 내일간 낮은 기온과 더불어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철원 원주 영하 1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사천은 7도로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작전은 강풍 및 파고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겠으며 지상작전은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및 동해상 지역으로는 월요일까지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으며 기온은 평년을 크게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